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주방 바닥에 하얀 껍데기 조각들이 나뒹굴었다. 방금 전 내 손에서 내팽개쳐진 유정란이었다. 노른자와 흰자는 바닥에 흘러내리며 끈적하게 퍼져갔다. 공기에는 금이 간 계란 껍질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충격과 분노에 온몸이 떨렸다. 마침내 내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이 결혼 끝내겠습니다. 내 선언이 울려 퍼지자 거실은 일순 숨소리조차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렇게 완벽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신혼은 산산이 부서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인생은 눈부시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새 삶을 시작했고 제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상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죠. 신혼 초 우리 두 사람은 매일이 꿈결 같았습니다. 작은 빌라 전셋집이었지만 둘만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라 여겼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출근 전엔 가볍게 포옹하며 힘내라고 응원해주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요리를 하고 남편은 뒤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채소를 썰어주곤 했죠. 좁은 부엌에서 서로의 어깨를 스치며 웃음 짓던 그 날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TV를 보다가도 동시에 같은 장면에 웃음을 터뜨렸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종종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당신과 결혼하길 잘했어. 그 말에 제 가슴은 늘 벅찼습니다. 저야말로 남편을 만나 세상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나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시어머니께도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처음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어 뭉클했죠. 저는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시댁이 곧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님께도 잘 보답하고 효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 대신 혼주석에 앉으신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의 빈자리를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주려 애쓰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어요. 남편 역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는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께 잘하는 모습이 참 바람직하고 속 깊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효심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말이죠.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간섭이 조금씩 시작되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죠. 아이고, 아직도 자고 있었니? 해가 중천인데 신혼이라고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살짝 꾸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잠옷 차림을 가다듬으며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예고 없이 오신 거라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시어머니는 손에 한 보따리를 들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시장 가서 국거리 좀 사왔어. 영양가 있는 걸로 끓여 먹어야지. 부엌 식탁 위에는 소고기며 각종 한약재가 담긴 봉지가 올려졌습니다. 아이고, 이 집은 환기도 안 시켰나? 꿉꿉한 냄새가 나네.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부엌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괜스레 손을 모으며 서 있었습니다. 사실 전날 늦게까지 남편과 영화를 보느라 설거지를 조금 미뤄뒀거든요. 싱크대에 그릇 몇 개가 쌓여 있었는데 어머니 눈에 딱 띄고 말았습니다. 신혼집이라 정신없겠지만 살림은 미룰수록 탈이 나는 법이야. 어머니는 싱크대의 그릇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치울게요. 서둘러 다가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됐어. 너는 나가서 거실 정리 좀 해.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마치 저는 빠져있으라는 듯한 어머니의 말에 가슴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싹싹하게 대답했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거실을 치우는 척하며 서성이는 동안 부엌에서는 물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작고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 애써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우리 집에 들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반찬거리를 해왔다며 찾아오셨고 가끔은 그저 내 얼굴 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이라 여기며 감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이 잦아질수록 저는 점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셨습니다. 먼지가 쌓이진 않았는지 냉장고 속은 정리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셨죠. 소파 쿠션이 흐트러져 있어도 곧장 고쳐놓으셨고 제가 개어둔 빨래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다림질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유, 이것 봐라. 옷이 구김투성이잖아. 이렇게 입혀서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웃음거리 되면 쓰겠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살림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제가 남편을 내조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후엔 늘 녹초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잔소리를 들으니 몸까지 무거워졌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주 오시는데. 난 좋으시지만 가끔 좀 긴장돼. 내가 잘하고 있나 걱정되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이 예뻐서 그러시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꼼꼼하시잖아. 우리 위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자. 남편의 말에 저는 마음을 고쳐먹으려 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다. 스스로 다독였죠.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둘만의 영화를 보기로 약속한 날이라 제가 팝콘까지 준비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 직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전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에서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가스레인지 불이 안 들어오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금방 갈게. 저는 전화를 끄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약속은?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어떡해. 금방 갔다 올게. 영화 조금만 미뤄. 결국 남편은 곧장 집을 나섰고 저는 식어버린 팝콘을 혼자 먹으며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미안 오래 안 걸린다더니 시간이 좀 걸렸네.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어서 자. 저는 그날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선의를 알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이 씁쓸했거든요. 우리와의 약속보다 시어머니 호출이 앞서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함께 간섭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집안 가구 배치가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파 위치부터 안방 침대 방향까지 제가 두고 간 모습과 달랐어요. 깜짝 놀라 거실을 둘러보는데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가 걸레질을 하며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떡해? 저는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맞벌이 하느라 바쁠 테니 내가 청소 좀 해줬어. 그리고 집안의 기운이 좀 막히는 것 같아서 배치도 좋게 옮겨놨고. 어머니는 손에 낀 고무장갑을 벗으며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라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런 건 다음부터 미리 알려달라고 해야 할지 망설였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우리 집 청소를 해주셨는데. 여보, 나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 다음엔 오시기 전에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줄래?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걸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감사해야지. 저는 서운했습니다. 나도 감사하지. 하지만 가구 배치 같은 건 우리 허락 없이 바꾸시면 내가 좀 무력해지는 기분이 들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력해지다니 말을 그렇게 하면 엄마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 예상치 못한 남편의 반응에 가슴이 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든 남편의 등을 보며 눈물이 나더군요. 왜인지 모르게 외롭고 서러운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이상한 고독감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견딜만하다. 시어머니도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신경 쓰면 분명 좋아질 거야. 그러나 행복을 위해 제게 주어진 시련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름 아닌 손주였습니다. 특히 손자 즉 아들이었죠. 결혼한 지 3달쯤 되었을 때부터 어머니는 슬슬 손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몸은 별일 없지? 요즘 들어 얼굴이 좀 야위어 보이네. 혹시 좋은 소식은 없고? 시어머니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뻔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어머니. 저희도 빨리 생기면 좋겠는데.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스런 빛이 어렸습니다. 그래. 아직 젊으니까 곧 되겠지. 하시면서도 목소리 끝엔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손주 타령은 더 잦아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몸조리 잘해라, 찬 음식 먹지 마라 하시며 제가 임신할 준비가 되어 있길 바라셨죠. 급기야 어느 날은 어머니가 큰 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안에는 시골에서 공수해온 유정란 한 판과 각종 보양식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다 네 몸보신하라고 가져왔어. 유정란이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매일 아침 하나씩 꼭 챙겨 먹어. 저는 갑작스런 보양식 세례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아침 식탁에는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유정란이 올랐습니다. 노른자가 아직 핏기 도는 유정란을 삼킬 때면 목끝이 메스꺼웠지만 손주를 보시겠다는 어머니의 정성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잘 챙겨 먹는지 확인하려는 듯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정란 다 먹었니? 아침 굶으면 못 써. 하고요. 저는 속이 울렁거려도 밝게 웃으며 네, 어머니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 한편에는 부담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문제인 걸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손주에 대한 꿈을 노골적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이제 의사 하나 나와야지. 내 손주는 꼭 의사 시킬 거야. 어려서부터 내가 딱 붙어서 가르쳐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이는커녕 임신도 안 됐는데 손주의 장래 희망까지 정해 놓으시다니요. 심지어 한 번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약 손주가 아니라 손녀가 태어나면 어쩌죠? 어머니는 단호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반드시 손자일 거야. 우리 가문대로 이럴 아들이 필요해. 그리고 그래야 의사도 만들지.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집착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남편에게 살짝 우려를 말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손자를 꼭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나 혹시 딸 낳으면 실망하실까봐 걱정돼.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무슨 옛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지. 깊게 생각하지 마. 저는 남편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래, 괜찮을 거야. 아들 손주를 원하신다고 해도 정작 생기면 건강하기만 하면 이뻐해 주시겠지.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어머니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제 월경 날짜까지 체크하시며 이번 달은 소식 있니? 묻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워 고개만 숙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어느 날 투덜거리는 어머니 앞에서 저는 정말이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하느라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몸 생각해서라도 당분간 일 그만둬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씀은 예상 못했거든요. 어머니, 제 일은 저에게도 중요해서요. 조심스레 답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막무가내셨습니다. 지금 내 일자리가 중요하냐? 손주 보는 게 중요하지. 내 몸 혹사시켜가며 일하면 애가 들어서겠니? 건강 챙겨야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남편조차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회사를 그만두길 바래.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일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긴 해. 저는 울상이 되어 물었습니다. 나 계속 일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욕심 부리는 걸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질 때까지만 쉬어보자, 응?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기가 최우선이잖아. 그의 말에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안이 쓰고 마음은 허탈했지만 이 또한 아내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푹 쉬면서 몸 튼튼히 만들어. 손주는 금방 생길 거야. 저는 그저 순종하는 며느리처럼 순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직장까지 그만두고 임신에 전념했지만 시간은 흐를수록 저만치 앞서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웠죠. 퇴사 후 제 일상은 오로지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기초 체온을 쟀어요. 배란위를 확인하려고 체온 변화를 꼼꼼히 기록했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말에 한여름에도 긴 소매옷을 입고 지냈고 찬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과 비타민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의무감으로 날짜에 맞춰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써도 매달 말일이면 어김없이 생리가 찾아왔습니다. 새하얀 생리대에 찍히는 붉은 핏자국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한 달을 실패로 보냈다는 절망감에 홀로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아이만 생겨주면 시어머니의 한 맺힌 소원도 풀리고 우리 가정에도 다시 화목한 웃음이 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에도 가보셨습니다. 유명한 기도터가 있다고 하시며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산 중턱의 고즈넉한 사찰에서 저희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합장을 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법당 안에서 어머니는 간절한 목소리로 108배를 올리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따라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아이를 가지게 되기를. 기도를 마친 후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시주함에 봉투를 넣고 제 손을 잡고 부적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 효험이 있을 게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울고 계신 시어머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부적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빌었건만 그 후로도 몇 달째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실망은 점점 커져갔고 저도 매달 찾아오는 생리통에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퇴사하고 몇 달 뒤 저는 오랜만에 친구 미연을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어요. 카페에 들어선 미연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아냐, 그냥 요즘 좀 바빴어. 미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다며? 바쁘긴 뭐가 바빠. 무슨 일 있어? 시댁 쪽 문제야?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까운 친구 앞이라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어요. 나 아이가 안 생겨서 요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혹시 내가 잘못된 걸까봐 겁나. 제 말을 들은 미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뭐? 너희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 애는 하늘이 점지해주는 건데 그렇게 조바심 낼 일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너무 바라셔. 매일 뭐 먹어라, 운동해라 간섭도 심하고. 나 직장도 그만뒀어. 빨리 애 갖게 하려고. 미연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정말 너무 착하다. 아니 바보 같아. 왜 다 너만 희생해? 남편은 뭐래? 남편은 저는 차마 남편이 엄마 편만 든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자기도 속상해해. 날 위로해주기도 하고. 친구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봐선 내 시어머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넌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고생해야 돼?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가. 손주 보고 싶으신 거니까.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집착이야. 내 행복보다 본인 욕심만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친구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욕하는 말이 듣기 싫기도 했고 한편으론 저조차 손주를 못 안겨드리는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미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근데 있잖아. 너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망가져가면 결국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
저는 젖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컵에 남은 식은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미연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힘들면 너희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나라도 불러. 너 혼자 쏙 끓이지 말고 언제든 내게 기대해. 알았지? 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니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더군요.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여쭈어 보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늘한 밤 공기만이 제보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친구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행동에 나서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직접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저와 남편은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그 제안을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나 어디 약한 데가 있을지도 모르잖니. 미리미리 검사해서 나쁠 건 없지. 어머니의 말투는 겉보기엔 살갑지만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전제부터 제게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나름대로 애써온 저로서는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꼭 제게서 찾으려 드시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그때 거들었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검사 받아보자. 서로 확인하면 안심도 되고 좋잖아. 남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켠에도 혹시나 모를 불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일까봐 두려웠죠. 검사 결과 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새도 없이 의사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진료실 안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살을 살짝 찌푸리셨죠. 우리 아들은 멀쩡해요. 젊고 건강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빠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음기가 없는 얼굴이었어요. 의사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성분 문제도 종종 있으니까요. 두 분 다 검사를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남편은 난처한 듯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바라봤지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해보자. 우리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했지만 저희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정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은 참으로 길고도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예민해져 있었고 저 역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는 괜한 검사를 해서 분위기만 가라앉는다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막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누구보다 애가 타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의 입이 열리기 전까지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정액 검사 결과 정자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0이라니요? 어머니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0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무정자증으로 보입니다. 정액에 정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옆에서 휘청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얼른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런 결과가 나올 리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앤데.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보셔도 됩니다만 현재 수치로는 임신은 자연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저 역시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숨죽인 채 걸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동안 어머니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심경에 입을 뗄 수 없었죠. 어떻게든 어머니를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뭐라 말을 꺼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운전대에 앉은 채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침묵 속에 소파에 앉아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지만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 함께라면 아이가 없어도 우린 여전히 가족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더니 얼굴을 손으로 감싸지고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애처로운 마음에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어깨가 훌쩍이며 들썩거렸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아무 잘못 없어. 저 역시 눈물이 나더군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엔 안도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잠시 홀가분함을 느낀 거죠.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죄스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작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도 있는 법이죠. 비록 시어머니는 실망하실지 몰라도 우리 부부만 견고하다면 언젠가 받아들이실 거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둘 다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짧고 굳은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전화를 받고 표정이 어두워졌죠. 저녁 무렵 저와 남편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응접실 탁자 위에는 어머니가 준비해둔 듯한 차와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죠.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정막이 흐른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봤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대로 손주 포기할 순 없다. 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흠칫했죠. 어머니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별 방법이 다 있다더라. 인공수정인가 시험관인가 그런 거 하면 된대.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끝까지 들어. 의사가 그랬지? 자연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의학의 힘을 빌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저보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설마.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는 거야.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아무 남이나 안 되지. 어머니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안 피가 섞인 사람이라야 해. 그제야 어머니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어머니 설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다 방법이 있다. 너희 사촌 형 있지 않냐? 남편의 사촌 형이라면 시어머니의 조카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뵌 적 있는 분이죠. 남편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그분은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했으면 어때? 이번에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더구만. 아이도 없대. 내가 연락해봤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행동에 옮기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는데 만약 우리 부탁이면 생각해보겠다더라. 자기 피가 섞이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하시더군. 저의 손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에 눈앞이 아찔했죠.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이라니. 사촌 형이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피는 섞였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고 의사 말만 잘 들으면 아무도 몰라. 저는 어머니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말이 안 나온 채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어머니를 말리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너라도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자식 하나 없이? 남편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향해 다시금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바람핀 것도 아니고 시험관 시술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저는 충격과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건 저에 대한 모욕이에요. 가까스로 입을 열어 겨우 이 말을 뱉었습니다. 뭐요? 예미는 손주를 위해 별 생각을 다 하는데 내가 모욕이라니. 차라리 입양을 하는 게 제가 입양을 언급하자 어머니는 탁자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입양은 절대 안 된다. 남의 피 섞인 애를 어떻게 내 손주라 부르니? 차라리 내 핏줄인 형님의 시를 받아서 낳는 게 100번 낫지. 시어머니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저는 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정란 한 알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손주를 보시겠다면 제 목소리는 싸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그 계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이 결혼 더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요란한 소리과 함께 노른자와 흰자가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말문을 닫지 못했고 남편은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모아 가슴에 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힘껏 열고 차가운 방 공기를 가르며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 뒤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과 그 결혼 생활과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그 밤 저는 한참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도시의 불빛 사이를 헤맸습니다. 몸은 떨리고 눈앞은 흐려졌지만 오히려 마음 한구석은 시원하다는 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해방감일까요? 이튿날 저는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 앞에서 저는 한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국 이렇게 됐어요. 저는 흐느끼며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어. 조용한 산소에는 저의 울음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젠 제가 스스로 행복해질게요.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을게요. 하고요. 이후 저는 혼자 지내며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어 지내며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서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은 몇 차례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을 때까지 그는 끝내 어머니와 함께 나타났고 저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행복하세요. 저 없이도. 그 말에 남편은 울먹였지만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와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제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슬픔과 후련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되찾았다고. 완벽했던 남편도 끔찍했던 시어머니도 이제 제 곁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득문득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시려오곤 하지요. 하지만 그 상처마저도 제가 살아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때때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저는 거실 바닥에 내던져진 유정란을 떠올립니다. 그 산산조각 난 껍데기는 제 지난 삶의 잔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편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언젠가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다시 사랑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요. 아니,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겁니다. 제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지금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제 모습에 조용한 긍지를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